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동반자,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한 여성의 인생에서 결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뜨거운 사랑일까요? 넉넉한 부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일까요?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저 또한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제 결혼 생활이 더없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딸을 보기 위해 쌀 한 가마니에 사랑을 가득 담아 오셨던 바로 그날, 제 남편이 발길질로 그 쌀 가마니를 문 밖으로 차버리며 이딴 쓰레기는 당신네 시골에나 가져가서 드시죠라는 잔인한 말을 내뱉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온화하지만 그 안에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비밀을 감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시댁 식구 모두는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함께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창가에 서서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는 낡은 전화기 너머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일 아빠가 너희 부부 보러 한번 올라가마.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구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어언 5년,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신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전화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농사일이 바쁘다. 올라가면 너희만 귀찮게 하는 것 같다는 핑계로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다 핑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박민준 씨, 평생을 흙만 만지며 살아오신 호라비 농부. 아버지는 자신의 촌스러운 행색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체면을 깎을까봐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세련된 서울 사돈과 지식인 사위 앞에서 당신의 투박함이 누가 될까 걱정하셨던 거죠. 저는 고급 가구로 채워진 화려한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깔끔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대형 제약회사의 마케팅 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벼를 팔고 돼지를 팔아 제 학비를 대셨습니다. 제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온 동네에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서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걱정하시면서도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기만 한다면 아빤 더 바랄 게 없다. 지난 5년간 저는 현명한 아내이자 살가운 며느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시댁의 도시 생활 방식에 녹아들기 위해 애썼고 그건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문을 활짝 열자 눈앞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색이 바랜 셔츠와 흙투성이인 낡은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더 많이 내렸고 이마의 주름은 마지막으로 베었을 때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버지의 깡마른 어깨 위에 놓인 50kg는 좋게 되어 보이는 커다란 쌀가마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쌀가마니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허리를 굽힌 채 안간힘을 쓰고 계셨고 땀은 앙상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이 메어 소리치며 달려가 쌀가마니를 부축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직접 들고 오셨어요? 기차 타고 몇 시간을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이가 드러나는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괜찮다. 아빤 익숙해. 이거 올해 우리 밭에서 갓 수확한 맵쌀이야. 아주 구수하고 찰지단다. 너희 부부 먹으라고 좀 가져왔지. 시장에서 사 먹으면 돈 아깝고 맛도 없잖니.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쌀 한 가마니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담긴 하늘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소파에 앉혀드리고 물을 가지러 가는 순간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진우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 근처 건축사무소에서 일했기에 보통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오곤 했습니다. 자기 왔어? 아빠가 시골에서 우리 보러 오셨어. 저는 밝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번쩍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현관 구석에 세워진 쌀가마니에 꽂혔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멸시하듯 비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인어른께 인사 한마디 없이 쌀가마니로 직행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쓰레기를 집에 들여놨어?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시골에서 우리 먹으라고 가져오신 쌀인데. 쌀. 그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에 쌀이 없는 줄 알아? 이봐. 이 고급 아파트에 이렇게 곰팡내 나는 더러운 쌀자루를 두는 게 가당키나 해. 남들이 보면 비웃는다고 당장 갖다 버려. 진우 씨, 어떻게 아빠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소파에 굳어 앉아 계신 장인어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비싼 명품 구두 앞코로 쌀가마니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쿵! 묵직한 쌀가마니가 바닥에 나뒹굴며 현관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지. 이딴 쓰레기 같은 건 당신네 시골에나 가져가서 드시라고 해. 내 집 더럽히지 말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수만 개의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쓰레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제 눈앞에서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상처받은 기색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사위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온화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미소는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 앞으로 닥쳐올 비극과 상상도 못할 반전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웃으셨을까요? 그리고 저 촌스러운 쌀가마니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진우 씨의 무자비한 발길질은 쌀가마니뿐만 아니라 제 가슴에도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귀는 멍멍했으며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흐릿해졌습니다. 화려했던 고급 아파트는 순식간에 무섭도록 고요해졌고 창밖의 빗소리만이 부녀의 서러움을 대신해 우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사랑이 담긴 쌀가마니는 이제 현관 밖에 더럽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우리 부녀의 처지처럼 말입니다. 저는 5년간 사랑했던 남편 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경멸과 적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 돌덩이라도 걸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고급 실크 잠옷을 입은 그녀가 우아하게 걸어 나오며 쌀가마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니? 웬 재수 없는 걸 집에 들여서 집안 공기를 흐려. 그녀는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니? 총구석 출신은 평생 가도 촌티를 못 벗는다니까. 돈도 없으면서 선물은 무슨. 이 집이 굶어 죽을까봐 그깟 싸구려 쌀이라도 얻어먹어야 하는 줄 아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독침이 되어 제 상처를 헤집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빌미로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뿌리가 그녀의 눈에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푹신한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셨지만 앙상한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쌀가마니가 외롭게 나뒹구는 현관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아마 이 연극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너는 거기서 멍하니 서서 뭐해? 당장 저 쌀자루 안 치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했습니다. 제 반응이 없자 진우 씨의 인내심이 바닥나려던 그 순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굽은 등으로 무거운 쌀가마니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등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서연아, 괜찮다. 아빠는 잠시 쉴방이나 하나 내어주면 돼. 결국 제 도움으로 아버지는 쌀가마니를 손님방으로 겨우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점심은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고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우리 부녀는 애초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낯선 남편 옆에 누워 저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종일 억눌렀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짓밟힌 것이 서러워 울었고 촌뜨기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려 발버둥쳤던 지난 5년의 세월이 허무해서 울었습니다. 결국 그들 눈에 저와 제 가족은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명예와 제 자존심을 위해 용감하게 맞서야 할까요? 확실한 것은 오늘 이후로 제 마음에 생긴 깊은 균열은 영원히 아물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깨질 듯한 두통과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방은 작고 답답했습니다. 어제의 쌀가마니는 방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곤 아무 말 없이 죽그릇을 내려놓으라는 눈짓만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세수를 도와드린 후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잤구나. 아버지의 나지막한 질문은 제가 애써 쌓아 올린 강인함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아빠 옆에 앉아보렴. 문은 닫고 저는 의아했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턱으로 쌀가마니를 가리켰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커터칼 좀 가져다 주겠니? 저는 더욱 알 수 없었지만 묵묵히 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쌀가마니 옆으로.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는 쌀가마니 전체를 찢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칼끝으로 가만히 바닥 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조심스럽게 조금 찢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앙상한 손을 그 안으로 넣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손을 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낡은 천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비닐로 여러 겹 꼼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쌀알을 털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제게 그것을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거라. 제 손도 아버지 못지않게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닐을 벗겨내고 빛바랜 꽃무늬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누렇게 변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젊은 남자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30년 전에 아버지였고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등상 상장을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홀로 자전거를 타고 십리길을 달려 제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물건을 집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성적표 묶음이었습니다. 종이는 발에 있었지만 붉은색으로 쓰인 수와 오는 선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아버지와 단둘이 호롱불 아래 앉아 아버지는 집신을 엮으시고 저는 공부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글을 잘 모르셨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처럼 힘들게 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유품은 색이 바랜 동메달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받은 전국 문학 경시대회 동메달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장 큰 자랑이자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품에 안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왜 이걸 쌀가마니에 숨겨 오셨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서연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이걸 가져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아빠는 두려웠다. 네가 서울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 화려한 생활에 젖어 네가 누구인지 잊어버릴까봐, 너를 키워준 가난한 시골 마을, 내 뿌리를 잊을까봐 두려웠어. 아니에요, 아빠. 전 절대 잊지 않아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안다.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이걸 가져오고 싶었다. 내 어린 시절 전부를, 우리 부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그 세월을 이 서울로 가져오고 싶었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때 이걸 보면서 기억하렴. 넌 아주 똑똑하고 강한 아이였다는 걸. 넌 아빠의 자랑이라는 걸. 아빠의 가장 큰 재산은 시골에 있는 논 몇마지기가 아니라 바로 이 기억들이란다. 바로 너야, 서연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자 제 심장은 터질 듯 했습니다. 저는 유품들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과거의 냄새, 끝없는 사랑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조용히 저를 지켜보며 특별한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보다 수만 배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 자존심,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이었습니다. 기억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누구도 내 자부심을 짓밟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니? 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제 아버지의 미소의 의미를, 그것은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유품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가져오신 첫 번째 비밀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눈물 어린 대화 후 저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가슴속에서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꿋꿋했던 어린 서연이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유품들을 소중하게 싸서 비밀스러운 힘의 원천처럼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방을 나서는 제 얼굴에서는 슬픔 대신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우리 부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다른 귀가 나무 문에 바싹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귀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갑작스러운 사돈의 방문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아버지가 비밀스럽게 방문을 닫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그녀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이 집에서 어떤 비밀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척하며 복도를 서성이다가 손님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 때문에 모든 말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흐느낌과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사이로 간간히 단어들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의 귀에 어떤 단어들은 황금처럼 무겁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빠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흐느끼며 이걸 쌀가마니에 숨겨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야, 서연아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장 큰 재산, 쌀가마니에 숨겨둔 가장 소중한 것. 이 세 구절이 손익 계산에 익숙한 최 여사의 머릿속에서 조합되자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기억, 성적표, 메달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촌뜨기 늙은이가 쌀가마니에 재물을 숨겨왔구나. 분명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금은 보하거나 평생 모은 쌈짓돈 뭉치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아들 진우가 쌀가마니를 문 밖으로 걷어찬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아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마터면 온 가족이 보물단지를 길바닥에 내다 버릴 뻔했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둘러 거실로 돌아갔지만 속은 불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쌀가마니 속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 이 굴러들어온 복을 절대 놓칠 수 없다.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기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하던 최 여사가 오늘따라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말은 없었지만 곁눈질로 아버지의 방이 있는 복도 쪽을 쉴 새 없이 훔쳐보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진우 씨는 여전히 제게 쌀쌀맞았고 시아버지는 늘 그렇듯 TV를 보며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최 여사는 남편과 아들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들의 비밀 가족회의가 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침실 안에서 최 여사는 더 이상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엿들은 내용을, 물론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남편과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두 사람한테 말하는데 그 시골 영감 보통 내기가 아니야. 쌀자루에 보물을 숨겨왔다고 내가 똑똑히 들었어. 서연이는 울고불고 난리고 영감은 그게 전 재산이고 가장 귀한 거라고 하더라니까. 평소 말이 없던 시아버지도 전 재산이라는 말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확실해? 그 농사꾼 영감한테 무슨 전 재산이 있어? 확실하고 말고 당신 기억 안 나? 그 집 시골 동네에 곧 산업단지 들어선다고 하잖아. 요즘 거기 땅값이 금값이라던데 아마 땅 팔아서 큰 돈을 챙겼는데 사위한테 뺏길까봐 쌀자루에 숨겨서 딸한테 가져온 걸 거야. 어쩐지 오늘 서연이 표정이 다르더라니. 곧 돈벼락 맞을 거 아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지. 최 여사의 추측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두 남자의 탐욕을 정확히 자극했습니다. 아내에게 무시당해 기분이 상해 있던 진우 씨는 이 말을 듣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도박빚과 아내에게 손 벌려야 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 굴러 떨어질 거액의 돈을 상상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그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굴면 서연이가 바로 의심할 거야. 내일부터 우리 가족 모두 태도를 바꿔야 해. 그 영감한테 살갑게 굴고 신뢰를 얻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오겠지. 그 영감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틈을 타서 쌀자루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내는 거야. 탐욕과 질투 위에 세워진 새로운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탐내는 재산이 실제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정신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먹잇감은 더 이상 순진하고 유약한 시골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세 사람은 운명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쌀가마니는 더 이상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심의 중심이자 불화의 씨앗이 되었고 이 가족 구성원들의 민낯을 벗겨낼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저는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침실에서 나왔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집온 이래로 그녀가 아침에 부엌에 발을 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늦잠을 잤고 아침 식사 준비는 을의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웃는 얼굴로 냄비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전복죽을 끓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닭살이 돋을 정도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아, 일어났니?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그랬어.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집안일은 다 엄마한테 맡기렴. 그녀는 죽을 그릇에 담으며 대추 고명까지 예쁘게 올렸습니다. 자, 이거 아버지께 갖다 드리렴. 어르신들한테 전복죽이 기력 회복에 그렇게 좋다더라.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푹 고았단다. 저는 죽 그릇을 받아들며 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180도 다른 태도는 분명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께 죽을 가져다 드리자 아버지 역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눈으로 물으셨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일단 지켜보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드시며 맛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최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꿀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입에 맞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편하게 푹 쉬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 가족인데 뭘요. 그녀는 말끝에 방구석에 놓인 쌀가마니를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눈짓이었지만 저와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부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패가 많습니다. 패는 무슨요? 최 여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근데 사돈어른이 가져오신 쌀 참 좋아 보이네요. 역시 시골 쌀이 최고예요. 오늘 점심에는 그 쌀로 밥을 지어서 다 같이 먹어볼까요? 사돈댁 귀한 쌀이 시장 쌀이랑 어떻게 다른지 저도 맛보고 싶네요. 드디어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녀의 목적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쌀가마니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구실을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만만치 않은 수였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들의 의심만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볍게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사부인의 마음은 참 고맙습니다만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 여사는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그냥 밥 짓는 것뿐인데요. 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전에 없이 엄숙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부인, 이건 보통 쌀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이 쌀을 복전미 후텐미라고 부릅니다. 조상님들께 물려받은 복 많은 논에서만 자라는 쌀이지요. 1년에 딱 한 번 입춘에 맞춰 수확하는데 이 쌀은 아주 귀해서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마을의 어르신이 풍습을 설명하듯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복전미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하게 연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쌀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 그리고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담겨 있습니다. 가마니를 열려면 좋은 날, 좋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조상님께 먼저 작은 상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요. 만약 함부로 열었다가는 복은커녕 조상님께 죄를 짓게 되어 집에 우환이 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최 여사처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 살면서도 절에 가고 점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자 그녀의 탐욕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신벌을 받을까 두려워 일단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은 날인가요? 사돈어른, 어디 보자. 아버지는 마치 점쟁이처럼 손가락을 꼽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이번 주말, 바로 보름날이군요. 오시오지가 가장 좋은 시간이니 그때 닭 한 마리와 시루떡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예를 올리고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나누도록 하지요. 최 여사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조금 실망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나눈다는 말에 다시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일단 예를 올리고 나면 쌀가마니 속의 비밀이 틀림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돈어른 뜻대로 주말에 제가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동의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계획이 절반은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부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최 여사의 어설픈 연극은 아버지의 한 수위 연기로 가볍게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섬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복전미의 신비함은 그들의 탐욕과 호기심을 더욱 깊게 파고들어 결국 그들을 더 무모한 행동으로 이끌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파도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전미 연극 이후 우리 집은 갑자기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위선과 어색한 미소로 짜인 옷이었습니다.
까다롭고 잔소리 많던 시어머니, 최 여사는 갑자기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현명한 안사돈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위해 보양식을 준비했고 더 이상 제게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다정한 안부와 달콤한 걱정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가끔은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정말로 그녀가 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비밀의 쌀가마니가 있는 아버지의 방을 훔쳐보는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감독이고 저와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관객인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의 주인공은 최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대 위로 밀어 올린 사람, 저를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은 바로 제 남편 진우 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직행하거나 컴퓨터 화면에 코를 박는 대신 손에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저는 그 광경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진우 씨는 제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당신 주려고 그날 일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저를 보는 눈빛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무 심했어. 당신과 아버님께 상처가 될 말을 했어. 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용서해 줄 거지? 며칠 전에 저였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이 변화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강한 여자라도 사랑하는 남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드러움에는 약해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성은 제게 어떤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꽃다발을 받지도 손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조금의 진실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완벽한 연기뿐이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진우 씨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의 역할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직접 물을 따라주며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와 자신이 마주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무심했고 제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여보, 어려운 일은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야지. 이제 나한테 화 풀어. 응? 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꺼뜨리려 애썼던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후회하는 걸까? 그날의 행동은 정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이 또한 시어머니 계획의 일부일까? 저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5년간의 사랑과 세월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이 여전히 그곳에 있기를, 단지 삶의 무게에 잠시 짓눌렸을 뿐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우 씨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는 일찍 퇴근해서 요리와 청소를 도왔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제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고 새 원피스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결혼 생활의 균열을 메우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믿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던 중 그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아버님이 혹시 그 쌀자루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 안 하셨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여우 꼬리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순진한 척했습니다. 무슨 쌀자루? 아, 아빠가 시골에서 가져오신 거? 그냥 귀한 쌀이라 좋은 날에 열어야 한다고만 하셨는데. 그게 다야? 진우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뭔가 비밀스럽게 구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니가 얼핏 들었는데 아버님이 무슨 재산 이야기를 하셨다던데.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이것이 철저히 계산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떠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아빠가 무슨 재산이 있겠어. 평생 논 면마지기가 전부인데. 어머니가 잘못 들으셨겠지. 저는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제 표정에 변화가 없자 그는 한숨을 쉬며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잘못 들으셨나 보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영화나 계속 보자. 그는 다시 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연극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제게서 어떤 정보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변화, 사과, 달콤한 행동들 모두 사랑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쌀자루 속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목적을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마지막 희미한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끝없는 실망과 경멸뿐이었습니다. 이 남자,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진우 씨의 떠보기마저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 이후 저는 시댁 식구들의 인내심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연극은 곧 끝나고 더 노골적이고 거친 행동들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맞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힘없는 여자였고 아버지가 계시다고는 하나 음모로 가득 찬 가족 전체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불리한 싸움에서 저를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마음을 읽으신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에 우리 부녀만 있을 때 아버지는 저를 다시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아버지의 표정은 시어머니를 골탕 먹일 때의 장난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문을 잠그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앉아라. 아빠가 너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과 달리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듣게 될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아빠를 믿느냐? 네, 믿어요. 전 언제나 아버지를 믿어요. 좋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게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아, 사실 아빠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농부가 아니란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느렸지만 묵직했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주신 땅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받았었다.
아빠는 그 돈으로 집을 짓거나 다른 걸 사지 않았어. 그 돈 전부와 아빠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 모은 돈을 합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했단다. 너조차도 모르는 일이었지. 아버지는 약 10년 전 옆 동네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뜬 소문이라고 무시했지만 아버지는 남몰래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도로변이나 목 좋은 곳에 땅을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아버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멀고 척박한 땅,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농지, 농사도 못 짓고 건물도 못 지어 주인들이 헐값에 팔아치우려던 땅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빠는 집집마다 찾아가 사람들을 설득했단다. 가진 돈 전부를 털어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땅들을 사들였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빠를 미쳤다고 돈을 길바닥에 버린다고 손가락질했어. 아버지는 씁쓸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몇 달 밤낮으로 개발 계획도를 들여다보고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었어. 그 사업은 언젠가 반드시 실행될 거라는 걸 알았지. 그리고 그날이 오면 아빠가 산 그 죽은 땅들이 황금으로 변할 거라는 걸 말이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 적고 순박하기만 하던 제 아버지가 이토록 놀라운 해안과 결단력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아버지는 벼농사만 지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키우는 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벅찬 감정에 젖었습니다. 그날이 왔다. 서연아, 산업단지 계획이 공식적으로 승인됐어. 예전에 그 척박했던 땅들은 이제 평당 가격이 금값보다 비싸졌단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은 이제 내 것이다. 아버지는 다시 쌀가마니 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구멍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칼로 가마니 옆면을 길게 그으셨습니다. 얇은 쌀알층이 쏟아져 내리자 그 안에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얇은 위장 아래에는 방습 비닐로 여러 겹 쌓인 수십 개의 서류 뭉치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자, 보거라. 등기부등본 원본이 전부 이 안에 있다. 모든 서류는 이미 오래전에 내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해두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눈앞에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된 토지 소유권 증명서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엄청난 면적을 나타내는 숫자들과 토지 구획도가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총 가치를 계산할 수는 없었지만 평생 꿈에도 꾸지 못할 거액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흐느끼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왜 이 모든 걸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엄해졌습니다.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네가 남편이라 부르는 그 사람과 네가 온 마음을 다해 섬긴 그 가족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너는 그 답을 얻었잖니.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에게 도망칠 길을, 미래를 위한 보장을 해주고 싶었다. 아빠가 평생 너를 지켜줄 수는 없잖니. 이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야. 이것은 내 자유고 자존심이다.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반이야. 너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저는 아버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감동과 감사, 그리고 경이로움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쌀가마니에 숨겨진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도 어린 시절의 유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아버지가 수년 동안 남몰래 준비해온 완벽한 계획이자 딸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기억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하늘을 통째로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강의 무기를 손에 쥔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맞설 준비가 저와 아버지를 짓밟은 자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쌀가마니 속에 감춰진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된 날부터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 착한 며느리 박서연이었지만 내면에서는 강한 자신감과 강철 같은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출신에 대한 두려움과 자격지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말을 이미 아는 연극을 관람하듯 차갑고 고요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이 연극을 계속 이어가기로 시댁 식구들이 스스로 그들의 민낯을 벗겨내도록 내버려 두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온갖 달콤한 회유와 떠보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탐욕은 조급함으로 변했고 조급함은 그들을 점점 더 뻔뻔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극은 드디어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막은 시어머니 최 여사가 직접 연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거실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산산조각난 화분과 흙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최 여사는 손을 내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이 화분에 햇볕 좀 쬐어주려고 옮기다가 늙어서 손발에 힘이 없어서 그만. 아이고, 집안이 온통 흙투성이가 됐구나. 그녀는 말하면서 아버지의 방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방 앞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워 청소하는 척 방에 잠입해 쌀가마니에 접근할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눈썰미를 너무 얕봤습니다.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밖이 왜 이리 시끄럽냐?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로 화분을 깨뜨리셨어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저는 최 여사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니다, 서연아. 이건 내가 할 테니 너는 어서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없나 들어가 보렴. 이까짓 거 엄마가 금방 치워. 그녀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더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녀는 명백히 제가 자리를 비켜주길 바랐지만 제가 그 뜻대로 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허리 다치셨잖아요. 제가 치울게요. 아버지는 방에 괜찮게 계세요. 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그녀가 문 근처로 갈 틈도 주지 않고 꼼꼼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얼굴로 저를 쳐다볼 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연극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진우 씨가 나섰습니다. 그의 계획은 좀 더 교묘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맛있는 음식과 비싼 양주 몇 병을 사들고 와 아버님 기력 보충도 해드리고 신세진 것에 대한 감사 표시도 할 겸 작은 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방에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효심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씨는 술잔을 들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죄의 의미로 한 잔 올리겠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진우 씨가 건네는 술잔과 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고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허, 자네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네. 하지만 의사가 술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말이야. 진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술을 권하며 딱 한 잔은 괜찮다. 이건 몸에 좋은 약주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어 술김에 쌀가마니의 비밀을 실토하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주량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로 취하실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막아서려 하자 아버지는 조용히 눈짓으로 저를 말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진우 씨에게서 술잔을 받아들고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자네 효심이 이리 깊으니 내가 참 기쁘구나. 그런데 보다시피 내가 늙어서 손이 떨려 술잔 하나 제대로 들기 힘드니 자네가 나 대신 마셔주면 어떻겠나? 자네가 한 잔 마시는 것이 곧 내가 마시는 것이고 자네의 효심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아버지의 제안은 정말 절묘했습니다. 진우 씨를 곤란하게 만들면서도 늙고 쇠약한 장인의 모습을 보여주어 그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진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장인에게 역으로 당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그는 마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아버님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는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다시 스스로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님께 두 번째 잔을 올립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격려 아래 진우 씨는 혼자서 양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정작 만취한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상에 고꾸라졌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의 계획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뻔뻔함의 절정은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방에서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보니 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쌀가마니가 찢어져 쌀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찢어진 천 조각을 들고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방 청소 좀 해드리려고 들어왔더니 저를 도둑으로 몰고 몸싸움까지 벌여서 이 귀한 쌀자루를 찢어 놓으셨어요. 정말 은혜도 모르시는 분이네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내 방에 몰래 들어와 쌀자루를 찢어 훔쳐보려던 걸 내가 잡으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 아니오. 명백히 최 여사가 인내심을 잃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가 아버지께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모든 죄를 아버지께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때 마침 외출했던 진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하신 건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들의 뻔뻔한 연극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말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끝없는 탐욕을 위해 늙은 장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수일간 억눌러왔던 제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내 아버지가
딸 자식의 땀과 눈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사위와 안사돈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와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할 말 다 했어. 김진우 씨? 진우 씨는 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늘 침묵하고 고개 숙이던 박서연에게 익숙했지 눈앞에서 불꽃 튀는 눈빛을 하는 여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못 봤어. 봤어.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똑똑히 봤지.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와 쌀가마니에 수상한 짓을 하려던 걸 봤어. 들키니까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연극을 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내 남편이라는 당신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자기 어머니 말만 듣고 장인어른을 모욕하는 것도 봤어. 당신 아직 사람이긴 해.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따귀가 되어 그들 모자에 뺨을 후려쳤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입을 다물었고 진우 씨는 더듬거리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반박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제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쌀가마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들, 이 집 식구들 전부 이 쌀가마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렇게 궁금해, 그렇게 탐나. 저는 비웃었습니다. 경멸과 씁쓸함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그 안에는 당신들이 평생 가져보지 못할 것들이 들어있어. 바로 정, 명예, 그리고 자존심이야. 돈과 거짓말밖에 모르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지. 너 지금 누구한테 자존심이 없다는 거야. 최 여사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이 근본 없는 총것이 배은망덕하게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내 복인 줄 알아야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욕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눈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남자 진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실망과 고통은 단호한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이 결혼, 이 비극은 바로 여기서 끝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환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김진우 씨,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우리. 하지만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진우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정체가 탄로 난 창피함,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노,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극한으로 몰아붙인 듯 했습니다. 그는 신사적인 가면을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닥쳐,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잘 들어, 박서연. 그는 제 얼굴에 바싹 다가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거지 같은 쌀자루에 뭐가 들었든 상관없어. 내가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선택해. 그는 제 눈앞에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나, 오늘 밤 당장 그 늙은이를 설득해서 쌀자루의 비밀을 온 가족이 알게 해. 우리는 가족이니까 복도 같이 나누고 재산도 같이 나누는 게 당연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의 눈에 잔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내일 당장 이혼이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말 안 듣는 아내에 골칫덩어리 촌뜨기 장인까지. 내가 뭐하러 너 같은 걸 데리고 살겠어? 그때는 너랑 그 늙은이 둘 다 이 집에서 꺼져.
너희 시궁창 같은 시골로 돌아가서 그놈의 재산이나 실컷 끌어안고 살라고. 이혼. 그 두 글자가 다시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등 뒤에서 꾸미던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최후 통첩이자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혼과 5년간의 세월을 담보로 저를 굴복시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쳤습니다. 그에게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일말의 양심과 정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잔인한 말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와 그를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내고 저를 모든 환상에서 해방시켜주는 마지막 칼날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그는 이제 없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탐욕스러운 악마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분노로 떨고 계신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저는 공감과 결의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연극의 막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음을. 그리고 그 결말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잔인한 최후 통첩 이후 집안 공기는 숨 막힐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본색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을 서성였고 이따금 저와 아버지를 위협적인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더는 상냥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은혜도 모르는 것들, 거머리 같은 총것들이라며 비꼬는 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며 저처럼 약한 여자는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꺾으려 하는 여자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들 모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조용히 아버지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지 않고 침대 머리에 기댄 채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죄송해요. 제 선택이 잘못되어서 아버지까지 힘들게 해드렸어요. 아버지는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책망 대신 안타까움과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서연아. 사람 마음속은 알기 어려운 법이지. 살면서 누구나 사람을 잘못 볼 때가 있는 거다.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야. 아버지는 침대 옆자리를 툭툭 치며 제게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우가 너한테 최후 통첩을 했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그놈에게 답을 줄 차례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 그 서류들을 저들에게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는 이혼하고 우리를 쫓아낼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집과 명분에 대한 여자로서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차분하고 지혜로운 미소였습니다. 이혼이 뭐가 무섭니? 사랑도 존중도 없이 속임수와 계산만 남은 결혼을 붙잡고 있어서 못하겠느냐. 그리고 이 집은 아버지는 방안을 둘러보셨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지만 지난 5년간 너를 가둔 황금 3장이기도 했다. 여기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해방일 수 있어.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제게는 돈도 새로운 미래도 있는데 왜 배신한 남편과 탐욕스러운 가족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빠에게 계획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비밀스럽게 낮아졌습니다. 그들이 연극을 보고 싶어 하니 우리는 더 멋진 연극을 보여주자. 그들이 비밀을 알고 싶어 하니 우리는 비밀을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이 마지막 연극의 관람료는 아주 비쌀 게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다 듣고 저는 평범한 농부인 아버지의 지혜와 약간의 교활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마지막 막이 내렸을 때 시댁 식구들이 지을 표정을 상상하며 흥분과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방을 나섰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넋이 나간 듯 초췌했습니다. 밤새 울어 잠 못 잔 효과를 내기 위해 눈가에 박하유를 살짝 발랐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의기양양하게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는 진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 옷만은 안 돼요. 진우 씨는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거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때? 생각은 좀 해봤어? 네, 생각했어요. 저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랑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빠를 설득해서 그 비밀을 우리 가족 모두와 나눌게요. 제발, 제발,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완전히 굴복한 것을 보자 진우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목소리를 바꾸고 저를 끌어당겨 앉히며 떨리는 등을 토닥였습니다. 착하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역시 현명한 아내야. 걱정 마. 당신이 아버님만 설득하면 난 다시는 이혼 얘기 꺼내지 않을게. 우린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그는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저는 역겨움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짓 눈물로 젖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든지 말해봐. 다 들어줄게. 진우 씨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아빠가 고집이 세셔서 저 혼자서는 설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의 재산이 걸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저녁 식사 때 시부모님도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빠를 압박해야 마음을 돌리실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면 나중에 재산 나눌 때도 분명하고 서로 서운할 일도 없을 거고요. 제 제안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확실한 승리를 위해 투명성을 원하는 그들 가족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 말을 듣고 황금을 발견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 말이 맞아. 부모님이 계시면 더 확실하지. 역시 당신은 생각이 깊어.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니까. 알았어. 당신은 푹 쉬고 부모님 모시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아버님 설득할 준비나 잘하고 있어.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기꺼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저녁 식사라는 이름의 함정으로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시 친절한 가면을 썼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귀빈처럼 대했고 저를 귀한 며느리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와 달콤한 말들 뒤에서 그들이 주말, 즉 자신들이 일확천금을 얻게 될 것이라 믿는 그날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탄 직전에 결혼을 붙잡으려는 비련의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공연을 말입니다. 토요일 저녁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비싸고 번거로워서 잘하지 않던 음식들로 성대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랍스터찜, 전복 버터구이, 샥스핀 수프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좋아하지만 비싸다고 늘 타박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홍문연이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기묘했습니다. 위선과 보이지 않는 긴장감,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감추지 못하는 희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 실크 원피스를 입은 최 여사는 연신 웃으며 아버지께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이 전복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싱싱해요. 오늘 우리 서연이가 솜씨를 발휘해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렸네요. 말이 없던 시아버지도 오늘따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연이처럼 착하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를 얻은 건 우리 집안의 복이지. 사돈어른은 참 좋은 따님을 두셨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를 촌것, 골칫덩어리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옆에 앉아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께 계속해서 술을 따랐습니다. 그는 효심 깊은 사위이자 자상한 남편인 척했습니다. 이따금 저를 보며 식사 후에 중요한 임무를 잊지 말라는 듯 의미심장한 윙크를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맛보시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저조차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촌스럽고 순박한 늙은 농부의 모습 뒤에 모든 수를 계산하고 있는 명석한 두뇌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식사가 끝났습니다. 최 여사가 진우 씨에게 눈짓하자 그는 즉시 알아차리고 연극의 본막을 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양가 부모님 모두 모이신 이 자리에서 제가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버지께로 쏠렸습니다. 최 여사와 시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기대감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 또한 아버님과 서연이에게 못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우 씨는 참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족의 미래를 걱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에게 듣자 하니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남겨주실 재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넓으신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그 재산을 소중히 사용하여 가정을 꾸리고 양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협박범에서 효심 깊은 아들이자 책임감 있는 남편으로 둔갑시키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돈어른. 우리 진우 말이 맞아요. 젊은 것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잘못한 게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사돈어른께서 아이들을 위해 재산을 남겨주신다니 저희도 부모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스스로 그려놓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당연히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모든 압박은 제게로 쏠렸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제가 설득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미리 준비해둔 고통스럽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시댁 식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그들이 기대하는 말을 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보세요. 진우 씨랑 부모님도 다 잘못을 뉘우치셨잖아요. 진우 씨도 달라지겠다고 약속했고요. 우리 집 지금 많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저를 아끼시는 마음 알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저희 부부를 도와주세요. 저는 흐느낌 때문에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쌀가마니를 열어주세요. 아버지가 시골에서부터 힘들게 가져오신 그 비밀을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제발요, 아버지. 제 말은 애원이자 보물의 존재를 확신시키는 촉구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시댁 식구 3명은 더 이상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야 하는 탄성을 내뱉고는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그리던 재산이 이제 한 걸음 앞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버지의 고갯짓을 기다리며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참의 침묵과 무거운 한숨 끝에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느린 고갯짓은 마치 강력한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식당의 분위기는 감출 수 없는 환희로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끼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어머,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사돈어른은 마음이 넓으시고 자식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우리 가족 모두가 감사드려요. 말이 없던 시아버지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군, 잘 됐어. 하지만 가장 의기양양한 사람은 바로 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듯한 거만한 손길이었습니다. 거봐, 내 말 들으니까 모든 게 다 잘 해결되잖아. 역시 당신은 내 착한 아내야. 그는 이어서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위로서의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아랫사람에게 마지막 인내심을 베푸는 듯한 투였습니다. 자, 아버님, 이제 그만 며느리 힘들게 하시고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그 재산을 보여주시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막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의자를 잡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네가 좀 부축해 주렴. 아버지는 여전히 지친 노인의 목소리를 유지하셨습니다. 시댁 식구 3명은 즉시 우리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걸음이라도 늦으면 보물이 사라질까 두려운 사람들처럼 기쁨에 찬 얼굴로 서로를 밀치며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손님방은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비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쌀가마니는 방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지금 시댁 식구들의 눈에는 황금보다 더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저를 보며 망설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그냥 그만둘까? 아빠 생각에는. 아버지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마지막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만두다니요. 아버님, 진우 씨가 초조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나 있었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맞아요. 사돈어른, 최 여사도 가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어른은 한번 뱉은 말은 지키셔야죠. 다들 여기 모여 있는데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여전히 침묵하며 생각에 잠긴 척하자 진우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효심 깊은 사위라는 마지막 가면마저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다가와 아버지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무례하고 도전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장난치시죠. 뭐가 됐든 빨리 꺼내보시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진우 씨의 말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폭발한 것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고개를 들어 진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크고 호탕한 웃음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사람이 마침내 해방된 듯한 웃음. 사냥꾼이 함정에 완전히 빠진 사냥감을 바라보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하하, 좋지. 그렇게들 조급하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아버지는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식구 3명은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저 촌뜨기 늙은이가 감히 자신들 앞에서 웃으며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물에 대한 호기심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대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에 있던 커터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쌀가마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날카로운 칼날에 반사되어 섬광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긴장되고 기대에 찬 시선 아래 아버지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쓱 건조하고 단호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작은 구멍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가마니의 위에서 아래까지 옆면 전체를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포대 사이로 희고 고운 백살수만 알이 폭포처럼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얇은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쌀층이 모두 쏟아져 내리자 그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났고 시댁 식구 3명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반짝이는 금괴도 울긋불긋한 지폐 다발도 아니었습니다. 방수 비닐로 꼼꼼하게 포장된 수십 개의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다 뭐야? 금은 어디 있고 돈은 어디 있어? 시아버지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은 환희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서류 뭉치 하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하지만 그의 손이 서류에 닿기도 전에 거실에서 갑자기 맑은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이 순간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는 기묘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손님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 볼게요. 저는 태연하게 말하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는 어리둥절한 세 사람과 바닥에 널브러진 미스터리한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금태 안경을 쓰고 잘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교양 있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박서연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박서연인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민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민준 선생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댁에 계신지요? 아, 네, 계세요. 아버지는 방에 계십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일부러 방 안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상대로 변호사라는 단어를 듣자
시댁 식구 3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방에서 나오며 낯선 손님을 의심과 혼란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요? 최 여사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우리 사돈어른이 변호사는 왜 만나시죠?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방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더 이상 제 부축은 필요 없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더없이 굳건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이 변호사, 어서 오게. 이 늦은 시간에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아닙니다, 선생님. 이 변호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일인걸요. 모든 준비는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다 됐네. 아버지는 바닥에 서류 뭉치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다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주게. 이 변호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쌀과 서류가 널브러진 광경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쪼그려 앉아 서류 뭉치를 하나씩 꺼내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문 밖에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약 10분 후 이 변호사는 일어나 무릎을 털고 아버지를 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모든 서류는 완벽하고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등기부 등본 원본, 명예 이전 서류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시댁 식구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덧붙이자면 저는 오늘 변호사 역할 외에도 독립적인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민준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이 서류들에 기재된 모든 토지의 가치에 대한 예비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말을 듣자 시댁 식구 3명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들은 저 서류들이 휴지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인쇄된 다른 자료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는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명료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박민준 선생님은 현재 충청남도 신락군 평안면에 위치한 총 7개의 농지 약 5만 제곱미터, 약 15영평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십니다. 신락군, 최 여사가 불쑥 내뱉었습니다. 그 원숭이나 나올 법한 깡촌 땅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그녀의 무례한 말에도 불쾌한 기색 없이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사모님께서는 정보를 아직 접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2달 전 도청은 총 투자 규모 2조 원에 달하는 첨단 기술 산업단지 그린테크 밸리 건설 프로젝트를 바로 그 신락군에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선생님의 5만 제곱미터 토지 전체는 그 산업단지의 운영본부와 상업서비스 지구가 들어설 핵심 부지, 즉 황금 땅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댁 식구들의 머릿속에서 터지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2조 원짜리 산업단지, 황금 땅, 그들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 지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2달간 이 지역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가장 최근의 거래가를 기준으로 그리고 모든 세금과 용도 변경 비용을 제외했을 때 이 5만 제곱미터 토지의 총 예상 가치는 그는 곧 발표될 숫자의 무게를 더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경악과 점차 뚜렷해지는 후회로 창백해져가는 진우 씨와 시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낮게 추산하더라도 최소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그 숫자는 천근의 무게를 가진 듯 시댁 식구 3명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최 여사는 비틀거리며 몬트를 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50억,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차지하려 했던 재산. 그것은 실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상을 몇 배나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 재산을 문 밖으로 걷어찼던 것입니다. 50억 원이라는 숫자는 무겁고 답답한 공기 속에 떠다니며 시댁 식구들의 모든 생각과 음모를 짓눌렀습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비열한 연극의 마지막 순간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욕하는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닌 아쉬움에 찬 통곡이었습니다. 탐욕의 눈물이었습니다. 50억, 세상에 50억. 그녀는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방으로 달려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뭉치와 등기부 등본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손에서 놓쳐버린 거대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내 거야. 우리 집 거야. 사돈은 무슨, 서연이는 우리 며느리고 이 재산은 우리 진우 거지. 그녀의 광적인 행동은 비참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저와 아버지는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잠시 넋을 잃고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경악은 순식간에 냉정한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처럼 서류 뭉치로 달려드는 대신 방향을 틀어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거나 위협하는 대신 제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서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다 내가 어리석어서 엄마 말만 듣고 그랬어. 당신이랑 아버님한테 일부러 못되게 군 게 아니야. 나 당신 사랑하잖아, 서연아. 나 정말 당신 사랑해.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약속할게. 나 변할게. 좋은 남편, 효도하는 사위가 될게. 우리 이 재산 같이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제발, 서연아, 제발. 그는 완벽하게 후회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왔던 저는 이제 지독한 역겨움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의 손에서 제 다리를 빼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위선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게. 줄곧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깡마르고 작은 체구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위를 보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은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최 여사, 일어나시오.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이 재산은 당신네 집과는 단 1원도 상관이 없소. 아버지는 이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변호사, 나머지 부분도 마저 공표해주게.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펼쳐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민준 선생님께서 일주일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신 유효한 법적 서류에 따라 총 가치 50억 원에 달하는 이 모든 재산은 박서연 씨와 김진우 씨의 혼인 기간 이전에 형성된 박민준 선생님의 고유 재산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재산을 유일한 자녀인 박서연 씨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증여는
합법적이고 자발적이며 증여된 재산은 박서연 씨의 단독 소유가 되므로 김진우 씨를 포함한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 가족의 마지막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최종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진우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아버지께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아버님 사위잖아요. 서연이는 제 아내라고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진우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장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겪은 남자의 날카롭고 심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위. 아버지는 차갑게 비웃으셨습니다. 나는 장인의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사위를 둔 적이 없네. 아내를 낳아준 가족을 무시하고 아내의 뿌리를 경멸하는 그런 사위를 둔 적이 없어. 아버지는 진우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양심을 내리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자네 아는가, 김진우.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 부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인성의 가난, 끝없는 탐욕, 그리고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비굴함이야.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명품 정장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자네 가슴에 존중과 인간애가 없다면 자네는 그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일 뿐이야. 자네는 내 딸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우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자네는 자격이 없어.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이다. 최종 판결은 법정이 아닌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장인의 입에서 내려졌습니다. 진우 씨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변명과 위선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자격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태연하게 테이블로 걸어가 미리 서명해둔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전 이미 도장 찍었어요. 당신도 찍고 여기서 모든 걸 끝내요. 하얀 이혼 서류는 거짓과 계산으로 가득 찼던 결혼 생활의 차가운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서툰 배우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자초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모든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손에서 놓쳐버린 거대한 재산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초라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력을 잃고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은 듯 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고급 아파트조차도요. 비록 그 집을 사는데 제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저는 그저 그곳에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품과 진정으로 제 것인 물건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떠나는 날 시댁 식구 중 누구도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웃에게 듣기로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서로를 탓하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 여사는 충격으로 알아누웠고 진우 씨는 술에 빠져 살다가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탐욕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울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도시는 제게 성공을 안겨주었지만 너무 많은 눈물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키워준 바로 그 땅에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승리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진 돈의 일부를 써서 아버지와 제가 살던 낡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이 아닌 아버지의 소원대로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튼튼하고 아늑한 한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대 사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친척들도 찾아뵈며 지난 세월의 서름을 보상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항상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저는 재산에 기대어 편안하게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아버지의 딸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쌀가마니와 햅쌀의 구수한 향기를 떠올리자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고향은 유명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쌀은 맛있고 깨끗했지만 농부들은 평생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쌀을 넘기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깨끗한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향의 경제도 살리고 내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굳어지자 저는 즉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을 찾아가 유기농법을 배웠고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더 높은 가격에 생산물을 전량 수매하겠다는 조건으로 협동조합 모델에 참여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서울깍쟁이 같은 제가 농사일을 제대로 해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과 지식, 그리고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우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는 점차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 쌀이라는 이름의 유기농 농산물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현대적인 정미소와 포장 공장을 지어 수십 명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세련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쌀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 농부의 땀, 그리고 우리 쌀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팔았습니다. 놀랍게도 고향 쌀은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 제품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인정받았고 곧 첫 수출 주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약회사의 마케팅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과 사업의 주인이 된 진정한 의미의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가끔 전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진우 씨는 회사를 그만둔 후 결국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쾌하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은 공평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와 아버지는 새로 지은 집 텐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눈앞에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논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벼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아버지는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미소는 더욱 환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은 몰랐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어깨에 기댔습니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아버지의 쌀가마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말없이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게 주신 가장 큰 재산이 50억 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대한 귀중한 교훈, 뿌리의 가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쌀가마니에는 기업과 땅만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아버지가 딸에게 바친 지혜의 하늘과 사랑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쌀 한 톨에서 시작하여 거센 폭풍우를 이겨내고 마침내 고향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풍요롭고 평온한 벼 이삭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낡고 초라한 아버지가 사랑을 가득 담아 짊어지고 온 쌀가마니, 모욕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온화한 미소, 그리고 마침내 딸의 미래를 통째로 드러냈던 그 극적인 순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탐욕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게는 감동적인 부성애에 대한 찬가이며 자신의 뿌리와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사람 뒤에 숨겨진 잠재력의 가치에 대한 값비싼 교훈입니다. 아마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아버지 박민준 씨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화려한 말과 비싼 선물로 표현되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의 사랑은 전혀 다른 흐름을 가집니다. 그것은 조용히 흐르지만 딸의 인생의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낼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는 딸에게 쉽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돈이 있으니 마음껏 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훨씬 더 섬세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재산을 잔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인성 테스트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딸을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진실한 사랑과 거짓된 위선을, 안락한 보금자리와 화려한 세장을 구별해내도록 말입니다. 50kg 쌀가마니는 쌀의 무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와 계산, 그리고 묵묵한 희생의 무게까지 더해져 무거웠습니다. 그는 딸에게 든든한 퇴로와 미래를 준비해 주었지만 그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가치 없는 것들을 끊어낼 용기를 갖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보호가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의 횃불을 밝혀주어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값비싼 경고를 보냅니다. 남편 김진우 씨와 그의 가족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적이고 세련된 도시인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은 인격의 공허함과 뿌리에 대한 끔찍한 경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그런 외적인 것들에 현혹된 적은 없었을까요? 우리는 물질적 가치와 화려한 명성을 팼느라 관계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고급 아파트나 명품 정장이 아닌 존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낳고 기른 뿌리를 모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뿌리를 경멸하는 것은 당신 존재의 절반을 짓밟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우 씨가 쌀가마니를 걷어찬 행동은 순간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존중이 없는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중이 없는 결혼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에 그 촌스러운 쌀가마니는 쓰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껍질 속에는 거대한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50억 원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성적표와 메달, 자부심, 그리고 뿌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고 위축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고된 세월과 부모님의 땀방울,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쳤던 밥상이야말로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만드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짐이 아니라 지칠 때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이자 버팀목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높이, 더 멀리 뻗어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재생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입니다. 순종적인 아내, 인내하는 며느리였던 박서연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탈바꿈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배신은 그녀를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그녀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굳은 살이 되어 그 자리에서 꿋꿋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넘어지거나 진흙탕에 빠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진흙탕 속에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게 할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일 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쌀가마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평범하지만 깊은 가족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주변 관계를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스스로 인생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갈 힘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의 좋아요와 공유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